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세상엔 정말 참 많은 종류의 부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도 있지만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자식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란 이름만으로 억압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부모의 결과는 어떨까요? 전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자식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한 사람들의 말로를 목격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없었던 그때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잘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팥죽 일을 하셨고 아빠는 건설 현장을 다니시며 열심히 일하셨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달 이상 집에 못 들어오실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혼자 일을 하시며 저와 남동생을 돌보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파출비를 다니는 사장님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며 그 집 자식 둘을 엄마에게 맡기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전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집을 가보고선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정말 TV에서나 볼 법한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었거든요.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계단을 조금 오르면 바로 잔디밭이 펼쳐졌고 잘 깎인 잔디밭 주변으로 크고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집의 풍경은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2층 단독주택이었던 그 집에서 엄만 파출부 일을 하셨는데 남동생은 할머니 댁에 맡길 수 있었지만 전 학교를 가야 하다 보니 할머니 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절 데리고서 그 집에 가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전 엄마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상하게 엄마가 제가 아니라 그 집 아들들을 더 챙기더라고요. 그 집 아들들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었는데 밥도 같이 앉아서 못 먹게 하고 간식도 하나 먹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해서 엄마에게 울며 불며 생떼를 쓰기도 했었죠. 엄마 왜 그래?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인데 왜 난 안 챙기고 저 형들만 챙겨? 날 챙겨야지. 그리고 왜 난 간식도 안 줘? 왜 난 밥 같이 안 먹게 하냐고. 아니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조용히 안 해? 어디서 갑자기 때를 쓰고 있어? 조용히 해. 싫어. 싫다고. 엄만 내 엄만데 왜 저 형아들만 챙겨? 싫어. 그땐 엄마가 얼마나 곤욕스러울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서 거기서 징징대면서 엄마를 난감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철없는 짓이라는 걸 알지만 그땐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천만 다행히도 그 집 아들들은 다들 순하고 착했습니다. 그런 절 보고선 나중엔 간식도 나눠주고 과자도 지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어요. 그땐 참 사는 게 어려워 엄마고 아빠고 저에게 큰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빡빡하니 자식에게 사랑을 줄 시간마저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와 남동생은 외로운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제 가족만큼은 누구보다 든든하게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20대가 되어선 부모님도 더 이상 파출부 일과 건설 현장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 연탄 불고기집을 작게 여시게 되었어요. 엄만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시다 보니 작게 오픈한 연탄 불고기집도 어느 정도 잘 되셨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직장에 취직을 해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정말 운명의 사건을 맞게 됐습니다. 그때가 친한 친구가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받으려고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친구의 예비 신부도 몇 번 얼굴을 봤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각자 지인들 몇 명을 불러서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예비 신부의 친구도 한 명 초대되어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봤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예비 신부의 친구가 제 눈에 확 들어오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창백하다고 보일 정도로 흰 피부에 엄청 말라서 툭 하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첫 만남에 어색하게 미소 짓는 그 여자를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뭐 소개 자리도 아니었고 친구 청첩장을 받는 자리니 설레는 마음을 이내 숨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녁을 다 같이 먹으며 술 한 잔씩을 하는데 그 여자분은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더라고요. 어?
지은 씨는 술 안 하세요? 아, 제가 술이 좀 몸에 안 받아서요. 다들 재밌게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그 여자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픽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였어요. 다들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던 그 순간 전 그 여자분을 바로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거기서 조금만 가면 종합병원이 있었거든요. 왠지 119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빨리 병원으로 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전 주저없이 그 여자분을 들쳐업게 되었죠. 그때 당시 전 운동도 꽤나 많이 해서 덩치가 좀 컸었거든요. 그렇게 등이 없고 병원으로 달리는데 전 그 와중에도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나 가볍던지 가는 동안 한 번도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더니 병원에 있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바로 달려나와 그 여자분을 살펴주셨죠. 그로부터 얼마 뒤 결과가 나왔는데 쓰러진 이유가 바로 빈혈이더라고요. 창백하게 누워있는 그 여자분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구의 예비 신부도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을 했고 전 그렇게 자리를 떠났네요. 사실 그게 그 여자분과의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정재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고지은이에요. 기억나세요? 아, 지은 씨?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때 그냥 가셨다고 해서 어떻게 감사 인사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 보니 이제 연락을 드렸네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아, 네, 그럼요. 어디서 볼까요? 아니다, 저 이제 일 끝났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그 여자와의 인연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참 이 여자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전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와 잘 맞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이런 게 바로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만 느낀 게 아니었나 봐요. 이 여자분도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희는 자주 만나며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와는 단 한 번도 투닥거려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30대 중반 나이다 보니 전에도 연애를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아무리 잘 맞는다고 해도 소소한 다툼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와는 싸움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서로가 잘 맞기도 했지만 안 맞는 부분을 제가 고집부리며 억지로 맞춰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전 순식간에 여자친구에게 마음을 홀라당 뺏겼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직업이 회계사였고 회계법인 대표였던 아버지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종종 여자친구 아버지 얘기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구나였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부모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나이가 30대였는데도 정말 자주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좀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요. 오빠,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아, 아빠가 전화 한 번 하면 금방 끊지를 않으셔. 내가 빨리 끊으려고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아버님, 어머니께서 지은이 네 걱정이 많으신가 보다. 우리도 얼른 저녁 먹고 일어나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정말 미안해. 엄마랑 아빤 내가 어릴 적부터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그리고 자식도 나 하나다 보니까 나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고. 아, 나도 빨리 그냥 독립하고 싶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집에서 나이 들은 척도 안 하셔. 오빠, 우리 그냥 결혼할까? 내가 결혼을 해야 우리 부모님이 포기하실 것 같아. 그럴까 그럼? 나야 뭐 좋지. 지은이랑 결혼하면 난 아주 땡 잡았지 뭐. 그렇게 농담 삼아 결혼으로 도피하고 싶다는 여자친구의 말을 들을 때면 저도 그냥 그땐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긴 여행이라곤 정말 꿈도 꾸지 못했어요. 여자친구 늘 자정이 되기 전엔 집에 들어가야 했고 외박은 절대 금지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2년 동안 만나면서 초반엔 여행은 아예 가보지도 못했죠.
그 정도로 여자친구의 집안은 정말 철저하게 여자친구를 관리했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부모님의 약간은 과도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진실을 알고 나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흰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서로가 그렇게 잘 맞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큰데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날 엄마 아버지가 어찌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연탄 불고기집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냥 밥 먹는 것만으로도 예쁜지 부모님은 여자친구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그만 좀 봐. 지은이 밥 먹다가 체하겠어. 아니, 사람을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 아유, 미안하다. 너무 예뻐서 내가 눈을 뗄 수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처자를 우리 재현이가 만나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야. 그래, 맞다. 이 아버지도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고운 처자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참, 우리 아들 고생했다고 하늘에서 선혈 내려줬나 보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거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아유, 벌써 한 그릇 다 먹었어? 잘 먹는 거 보니까 더 마음에 드네. 그래, 내가 따뜻한 밥 가져다 줄게. 잠깐만 기다리렴. 웬일로 그날은 여자친구가 밥을 2그릇씩이나 싹싹 긁어서 먹더라고요. 원래는 밥 한 그릇도 겨우 먹었던 여자친구인데 그날 그렇게 먹는 걸 보고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자친구는 식당 서빙도 도왔어요.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절대 하지 말라고 굳고 말렸는데 여자친구가 꼭 해보고 싶었다며 자기 소원이라며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렇게 서빙을 도와주게 되었죠. 여자친구가 서빙을 하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재현이가 색시 데리고 온다고 하더만 저렇게 예쁜 처자를 데리고 왔어? 정신엔 아주 복이 굴러 들어왔네. 굴러 들어왔어. 어쩜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가. 너무 부럽네. 부러워.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우리 아들이 색시 데리고 온다고 해서 놀랬는데 아주 처음 봤을 땐 더 놀라 자빠질 뻔했다니까. 그렇게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무척이나 뿌듯해하시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끝까지 살갑게 부모님을 대했고 그런 여자친구를 부모님은 또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죠.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땐 엄마가 바리바리 반찬도 많이 싸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먹어. 아까 보니까 엄청 잘 먹던데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다. 다음에 뭐니까 여기까지 오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마.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여기 와야죠. 저 진짜 오랜만에 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에도 저 밥 먹으러 와도 되죠? 그럼 언제든지 와도 되지. 재현이 아니어도 혼자 와서 밥 먹어도 되니까 언제든지 와. 훈훈했던 저희 집에서의 첫 만남을 뒤로하고 그 다음엔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시간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워낙 바쁘시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딱 처음 그 집에 가고서 왜 그렇게 저와의 만남을 피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집은 어릴 적 제가 그렇게나 깜짝 놀랐던 엄마가 파출비를 했던 그 단독주택 집처럼 정말 크고 넓었어요. 잘 사는 동네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엄청 큰 대문을 딱 보자마자 전 잔뜩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예비처가에서 절 환영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 반대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정도가 정말 너무 심각했어요.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계단이 눈앞에 쫙 펼쳐졌고 계단을 올라가니까 마당이 보이더라고요. 그 마당을 가로질러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 제 심장은 두근두근 떨리고 손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한 채로 딱 들어가 거실로 향하니까 소파엔 예비 장인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서 바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를 했음에도 예비 장인은 제 쪽으로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한참을 서 있었는데 그 누구 하나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도 없고
그저 고요한 정막만 흘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그 순간 예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 사람 인사 왔잖아요.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해봐요. 얘기는 무슨, 할 얘기 없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한 번만 인사로 온다길래 그것까지만 허락해 준 거다. 인사했으니 가보게. 그러면서 예비 장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딱 알게 됐어요. 아예 절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으셨던 거죠. 전 그래도 어떻게든 마음을 설득하고 싶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예비 장인께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지은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아버님? 누가 자네 아버님인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게. 어디서 건방지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따위 말을 해? 듣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아버님,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저 정말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휙 하면서 제 옆으로 무언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뒤편 벽을 맞고서 와장창 깨지고 말았죠. 그렇게 날라왔던 건 바로 커피잔이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 바닥에 떨어지자 예비 아내가 경악을 하며 소리를 쳤어요. 저 역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커피잔을 던져?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게 내 답이다. 결혼?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 집 사이로 오겠다고 함부로 나대? 꼴랑 지방에서 식당 하나 하는 집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양심이 있거든 넘보지도 말아야지. 다신 찾아오지 마. 마지막 경고야. 그러더니 예비 장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예비 장인의 뒤로 예비 장모까지 나타나 저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네, 이게 우리 답변일세. 절대 둘이 이루어질 수가 없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끝은 안 봐도 뻔하지 않은가? 순진한 우리 딸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신분 상승해보고 싶은 모양인데 절대 안 돼.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연애한다고 했을 땐 경험이라도 쌓아보라고 놔뒀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되지. 넘볼 걸 넘봐. 그리고선 예비 장모 또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실엔 정적만 흘렀고 이내 예비 아내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전 그런 예비 아내를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고서 전 정말 막막했습니다. 양가의 환영을 받고서 결혼을 해도 어려운 게 결혼이라는데 이렇게 극심한 반대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걱정이 태산이었죠. 꼭 예비 처가의 허락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집안 허락 없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어요. 오빠, 나 우리 집 허락 없이 그냥 결혼하고 싶어. 아니 실은 나 우리 집이랑 연 끊고 살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뭐? 연을 끊겠다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허락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반대하셔서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죽어도 바뀌지 않으실 거야. 나 어릴 적부터 그랬어. 내가 하고 싶다는 건 절대로 허락해 준 적이 없었거든. 엄마가 만나라는 친구만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어떻게든 떼어놓은 게 우리 엄마 아빠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 다닐 때도 조금이라도 엄마 아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랑 사귀면 그 친구랑 어떻게든 떼어놓고 절교하게 만드셨어. 내가 회계사가 된 것도 다 부모님이 원하셔서 그런 거야. 난 원래 사진사가 되고 싶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 대학이고 직장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결혼만큼은 꼭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울며 애원하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전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금은 강압적인 부모님 때문에 여자친구가 답답함을 느껴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인생 자체를 본인 스스로 살아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형처럼 살아온 예비 아내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전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예비 처가의 허락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그 후로 아예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냉정하게 결심을 하게 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정 과장. 그 고 사장님 정 과장 아는 사이인가? 그 회계 대표하시는 고 사장님 말이야. 아까 전에 전화 와선 여기 정 과장이 다니냐고 물어보시던데 어떤 사이야? 네? 고 사장님이요? 여기 전화가 오셨다고요? 그래. 나한테 정 과장 일 잘하냐고 물어보던데 여기 고 사장님 모르는 회사가 어디 있어. 거기 쓰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정 과장 연줄 있으면 좀 잘 봐달라고 얘기 좀 해줘.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와 예비 아내가 헤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슬슬 제 주변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짓까지 벌일 수가 있는지 그동안 예비 아내가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 놀라웠는데 직접 겪어보니 진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예비 장인은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자네 아직도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인가? 그건 꿈도 꾸지 말게. 자네 직장 내 전화 한 통이면 당장 자네 내일부터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 아니, 그 회사 자체를 문 닫게 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해줄까? 아버님, 이건 아닙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그건 자네 손에 달렸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지 말지. 그건 자네가 선택하는 일이야. 잘 생각해보게나.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그러더니 예비 장인이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예비 아내 주변을 정리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비 처가에서 허락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날 이후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전 예비 처가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처음엔 저희 부모님도 참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저와 예비 아내를 계속해서 설득하셨지만 예비 아내는 그런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본인이 어떻게 잘하고 생활했는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아시고선 저희 부모님도 예비 아내를 안아주시고 눈물도 같이 흘려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예비 아내의 삶을 다 들어보셨다면 저희와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충격적인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런 예비 아내를 그 집안에서 얼른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안 식구들만 모여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난 후 예비 아내는 야반 도주를 하는 것처럼 몰래 그 집을 나와 핸드폰 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비 장모가 결혼식 하루 전날 절 찾아왔더라고요. 직장까지 싹 다 정리하고 저흰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임시로 거주하던 오피스텔까지 어떻게 알고선 찾아오셨더군요. 어머님, 자네 이렇게 숨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끝까지 꼭 우리가 이렇게 하게 만들 거야? 조용히 끝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걸. 저 지은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지은이 행복하게 제가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제발 지은이 그냥 놔두세요. 내 딸을 내가 왜 놔줘? 자네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좀 빠지게.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네. 이거 돈 1억이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져. 내일 결혼식 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거 정말 마지막 경고야. 그나마 우리 딸이 자네한테 마음이 큰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정도로 봐준 거야. 아직도 우리나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세상이야. 알지? 돈이고 권력이고 돈이 힘이라고. 자넨 절대 감당 못하네. 이거 마지막 경고야. 싫습니다. 저 절대로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저 지은이랑 못 헤어져요. 당장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제가 말을 했음에도 예비 장모는 제 말도 듣지도 않은 채 그냥 바닥에 그 돈 봉투를 던져두곤 호련히 차를 타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억이란 돈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 돈 뭉치를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던져두고 가는 것도 참 대단하다 싶었지만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엔 갑자기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요. 쎄한 느낌이 들어 전 바로 예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아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거였어요. 전 다급하게 집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집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아내가 잠깐 마트를 간다고 했던 게 기억나 마트로도 달려가 봤지만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리 찾아봐도 예비 아내의 행적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전 바로 예비 처가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내 인터폰으로 예비 장모가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여기까지 쫓아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은이 어디 있어요? 지은이 어디로 데리고 갔냐고요? 여기 있죠? 지은이 빨리 내보내주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네가 우리 딸 데리고 가놓고선 지금 어디 와서 행패야?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제 전화 이렇게까지 안 받을 리가 없어요. 지은이 제발 보내주시라고요. 어제 저한테 돈 주러 오셨잖아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지은이 당장 보내주세요. 그렇게 대문 앞에서 소리를 치며 예비 아내를 찾았지만 결국엔 예비 장모는 경찰까지 부르더라고요. 전 그렇게 그 집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엔 결혼식은 파토가 났고 그때부터 전 정신없이 예비 아내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여자친구들, 지인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여기저기 아내의 행적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혹시 지은이 연락 온 거 없으세요? 아니요. 저도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결혼식 한다고 하길래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친구들 다 전부 연락이 안 됐는데 지은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지은이 관련된 소식 알게 되면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말 전 정신없이 오로지 아내를 찾기 위해 온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내가 갈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실종신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정말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전 그 메시지를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고지은 씨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빨리 와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같이 도착한 주소를 보고서 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는 아주 조용한 산골이었거든요. 주변에 인가도 없는 그곳의 주소가 저에게 온 거였습니다. 전 그 메시지가 누구이고 정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바로 차를 타고 그 주소지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주소지에 있는 건물은 다름 아닌 알코올 중독 치료 정신병원이었거든요. 아낸 술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왜 여기에 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전 도착할 때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 혼자 그 병원에 도착했을 땐 그 병원 관계자들이 절 엄청나게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환자를 못 본다는 겁니까? 환자 상태만 확인하겠다고요. 여기 진짜 있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겠다는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냐고요? 병원 규칙상 강제 입원한 환자는 면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가족도 아니시라면서 지금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 맞아요. 결혼할 사이고요. 가족 맞다고요. 결혼할 사이는 아직 가족 아니잖아요. 저희는 절차대로 하는 거니까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이러시면 입원하신 다른 환자분들도 불안해하세요. 결국 그 병원에선 절대 만나게 해줄 수 없다며 완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을 했어요. 전 경찰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고 아내와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갑작스럽게 실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경찰이 도착을 하자 그제서야 병원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분 말론 아내분께서 갑자기 실종되셨고 여기 계시다는 문자를 받고서 오신 것 같은데 입원 여부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고지은 씨가 여기 입원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죠. 아, 그게 개인정보라서요? 그래도 강제로 입원을 한 게 정말 사실인지 사유나 이런 건 저희 쪽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은 입원 여부부터 알려주시죠. 결국엔 경찰의 말에 병원 관계자는 아내의 입원 여부를 확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내는 그 알코올 중독 치료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전 그 사실을 보고서 바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보세요. 저희 아내랑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술 못 마신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진짜 잘못됐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지훈 씨 부모님께서 오셔서 절차 다 밟으시고 정식으로 입원하신 거예요. 하루에도 술 5병씩 드셨고 정신분열증이랑 공황까지 오셔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셨다고요. 뭐라고요? 술 5병이라뇨? 실종되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도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트 다녀오겠다고 한 거 보시라고요. 안 되겠습니다. 저희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턴 경찰 쪽에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가 나눈 메시지 대화만 보더라도 알코올 중독이라고는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경찰 쪽에서도 면회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고 결국 병원 측에선 그제서야 아내를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법은 좀 무서웠나 보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저 멀리서 누군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오빠! 복도 끝에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절 향해 울면서 다급하게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말랐던 아내가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사람처럼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전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오빠 왔어. 오빠 여기 왔어. 오빠, 나 너무 무서웠어. 나 나갈래. 나 나가고 싶어. 그래, 괜찮아. 이제 내가 왔으니까 다 괜찮아. 괜찮아. 다른 말은 하지도 못하고 무섭다며 울며불며 얘기하는 아내를 보면서 전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고 토닥이며 괜찮다고 얘기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아내는 절 꼭 안더니 팔을 부들부들 떨며 아는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새 살이 다 말라서 힘도 없을 텐데도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는 것처럼 절 강하게 안는 아내를 보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이 공간에 가둬놓을 수 있는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이런 짓까지 벌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전 아내를 챙기고서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 병원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알고 봤더니 장인은 생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수소문 끝에 이 병원을 알아내 원장에게 돈을 주고서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 딸을 입원시킨 거였더라고요. 어떻게든 저와 아내의 사이만 갈라놓으면 결국엔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런 무자비한 행동까지 했던 거였고요. 절 찾아온 날 아내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에서 같이 밥을 해먹자며 마트에 혼자 간 상황이었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근처에 있던 장인이 아내를 데리고 가 입원까지 시켜버린 거였죠. 천만다행하게도 그 병원에서 아내가 강제로 입원했다는 걸 알게 된 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에게 연락이 닿게 된 거였고 그렇게 아내는 무사히 발견이 된 거였습니다. 저흰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서 아내는 자신의 부모님과 병원장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포기를 했겠습니까? 역시나 장인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고소를 한 후에 장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기어이 내 딸을 찾았어? 혼인신고까지 했더구만. 내가 그런다고 무서워할 줄 알아? 나 교도소 안 가. 자네가 데리고 있는 사람 자네 아내이기 전에 내 딸이야. 과연 내 딸이 내가 교도소까지 가는 걸 원할까? 해봤자 벌금이나 내고 말겠지. 그런데 내가 그걸로 자네 가만히 둘 것 같아? 네, 어디 해보실 대로 해보세요. 저도 더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도 전 장인이라고 장인 대접 지금까지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제 아내 지켜야 되겠네요. 그 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두고 보자고. 내 돈이면 못할 게 없어. 내 딸까지 난 입원시킨 사람이야. 돈 갖고 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는지 몰라도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그러고서 모든 자료들을 싹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지, 거기서 어떤 근거로 입원을 시켰는지부터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서 전 장인의 회계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장인은 절 보고선 비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용서라도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려고 왔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보게.
내가 그런 건 하도 많이 봐서 이젠 지겨워. 나 시간 없으니까 얼른 빌고 꺼져. 그러고선 다시 절 쳐다보지도 않는 장인에게 전체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그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장인은 그 서류 뭉치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거들먹거리며 대충 서류를 읽어보던 장인은 이내 자세를 고쳐 앉고서 하나하나 다급하게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장인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네, 이게 뭔가? 이게 다 뭐야?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이미 방송 기자님한테는 다 연락을 했고 이 자료 전담을 해드리면 끝납니다. 대한민국의 회계법인이 여기 하나뿐이겠어요? 다른 곳도 많은데 아버님 회사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슈 더 좋아할 곳이 많죠. 돈으로 못할 거 없다고 하셨죠? 어디 한번 이것도 돈으로 한번 막아보세요. 아마 이거 방송에 나오면 당신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왠지 아시죠? 바로 정의는 살아있으니까요. 자네, 잠깐만 앉아보게. 잠깐만. 그제서야 장인은 다급하게 제 팔을 잡고서 소파를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간 저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러면 우리 딸도 힘들어. 우리 딸은 뭐 피해 안 볼 줄 알아? 인터넷이면 뭐든 다 아는 세상이야. 내가 망하면 우리 딸, 자네 아내도 망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회사 다니는 그 많은 직원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는 거라고. 그럼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저한텐 이런 적 없으시고요? 따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외롭고 불쌍하게 자랐는지 아시냐고요? 그거야. 자네도 부모가 돼봐. 그제야 자네도 내 맘 알 걸세. 자식 하나 있는데 더 좋은 집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 다 똑같아. 자네 집안에 뭐 별 볼 일이 있는가? 자네 부모님 연탄 불고기집 하면서 겨우 살아가고 자네 부모님 젊었을 적에도 건설 현장 다니시다가 지금은 허리도 다쳐서 일도 제대로 못하시지 않는가? 그걸 우리 딸이 뒤치다거리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보내? 자네 딸이 어디 이렇게 보낼 수 있겠어? 부모라면 절대로 허락 못하는 결혼인 거 자네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딸의 삶을 망가뜨리진 않습니다. 저와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는 여태껏 인형처럼 어머님 아버님 뜻대로만 살았다고요. 전 그렇게 아내를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은 다 밝혀졌고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다급하게 절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자료 넘기지 않을 거야? 내가 뭐든 다 하겠네. 뭐든. 뭐든요? 예, 그럼 마지막 기회 드리죠. 이거 그때 장모님이 주신 1억입니다. 이딴 돈 저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아내와 저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더 이상 저희 앞날에 간섭하지 마시고 관여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또 찾아오시면 이 모든 자료 바로 방송국에 넘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전 마지막 말을 남기고서 사무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장인은 제가 나오면서 보니 고개를 푹 숙이고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넥타이를 걷어치우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더라고요. 그 후론 더 이상 처갓집에서 우릴 건드릴 수 없게 되었죠. 아내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부모 얘기를 듣고서 고소를 취하했고 병원장은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흰 서울에선 도저히 살 수 없어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후에 아내는 지역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전 부모님과 같이 살 마음은 없었는데 오히려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선 저희 아내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늘 집안 살림은 엄마가 다 해주시고 아내가 하나도 신경을 안 쓰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아내도 저희 부모님께 참 잘하더라고요. 퇴근하고서 집에 가면 먼저 퇴근한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는 엄마를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어머님, 반찬 만드는 법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거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유, 알아서 뭐해. 내가 평생 해주면 되지. 손대지 말어. 살림은 내 거라고 했지? 우리 며느린 가서 푹 쉬고 있어. 아이,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한데 뭘 주방까지 들어와. 나랑 네 시아버지랑 둘이서 하면 되니까 넌 얼른 나가. 아니에요. 저도 해야죠.
저도 가족인데 같이 해야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희는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지금은 저희에게 귀여운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귀엽고 순한지 식구들 모두 우리 아들만 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는지 장인께서 하루는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졌네. 내가 졌어. 내가 자네 사이로 받아들이겠네. 우리 손주 태어났다며? 내 핏줄이니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는가? 거기 생활이 녹록지 않을 텐데 서울로 와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나. 내가 자네도 출세시켜 줄 테니. 그렇지만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절대로 갈 생각이 없다며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장인에게 전하자 장인은 정말 슬퍼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만나서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는가? 내 딸이 너무 보고 싶네. 3년 동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딸한테 너무했던 것 같네. 내가 너무 딸의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아. 지금 자네 장모는 알아 누웠어. 그깟 돈이 뭐냐고 자식이 중요한 거 아니냐면서 알아 누웠네. 뒤늦게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네. 옆에 있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없으니 우리 마음이 이토록 허전하고 헛헛할 줄은 몰랐네. 자네가 우리 딸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는가? 전 제 아내 의사가 먼저입니다. 아버님께 죄송하지만 저에겐 아내의 뜻이 제일 소중해서요. 그래 알겠네.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얼굴 볼 수 있다면 꼭 연락 주게나. 이렇게 뒤늦게 후회를 하는 장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저도 한편으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딸의 소중함을 미리 깨달아 딸에게 사랑을 줬더라면 이 정도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요. 이제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노릇을 하고 싶은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아내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렇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저희 가족들은 그때의 사건을 잘 마음에 묻어두고 상처를 극복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가족의 따뜻함을 새롭게 느꼈다며 저희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고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아내를 보듬고 사랑하면서 아들과 그리고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흔히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따뜻한 둥지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저도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 저 역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들이 커서 정말 스스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려고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서로 간의 거리를 더 잘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전 공감합니다. 개인의 공간까지 침범할 정도로 가깝다는 게 곧 친밀함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과 더 오랜 관계를 위해선 서로의 거리를 잘 유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엔 늘 밝은 빛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딸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3살 배기 딸아이를 키우며 느낀 게 있다면 아이는 바로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는지 말투와 습관은 물론 무심코 내뱉은 짜증과 한숨까지도 아이가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오늘 사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누이가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일삼는 것도 솔직히 시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게 된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전 남편과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서로 과는 달랐지만 영어 스터디를 하다 친해지게 되었고 그 뒤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늘 돈 없고 찌질하던 학생 때와 취준생 시절을 함께 겪었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엔 이성 간의 사랑을 넘어선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있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성인이 된 후 제 인생의 대소사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게 남편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언젠가 남편과 심심풀이로 심리 테스트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제일 기뻤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그게 언제더라?
대학교 3학년 때 장학금 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나? 아닐걸? 잘 생각해봐. 내가 보기엔 당신 은행에 합격 통지서 받았을 때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 맞다. 그때가 제일 기뻤네. 오빠는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가만 보면 나랑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도 안 잊어먹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너고 네가 난데 어떻게 까먹겠냐? 가끔은 너무 친구 같지 않나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 남편은 언제나 거의 제일 친한 단짝이었고 또 연인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은 제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대학교 졸업하고 은행권에 취업하자마자 곧바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결혼 전부터 남편을 자주 뵈어서인지 사이로서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너희 둘이 언제 결혼할까 싶었는데 우리 바람처럼 둘 다 취업하자마자 결혼한다니 정말 좋구나. 엄마가 보기에도 상이 너한텐 황서방같이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딱이야. 둘은 아마 결혼하고도 찰떡궁합으로 잘 살 거다. 그쵸? 제가 생각해도 엄마 아빠 사이로도 그이가 딱이에요. 그 사람이 저보다 부모님 취향을 더 잘 알잖아요. 아이, 이러다 딸보다 사이를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 집은 물론 시댁에서도 저희가 결혼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둘이 학교 다닐 때부터 만났으니까 사귄 지도 꽤 오래됐지? 그 정도 만났으면 결혼할 때도 됐다. 결혼하고 나선 너희 둘만 생각해서는 안 돼. 서로 양가 어르신들, 친인척 가족들까지 두루두루 살피며 지내길 바란다. 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함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족들 보살필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연애 때부터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던 탓에 저흰 양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남편에겐 남편보다 3살 많은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신우일 처음 봤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와, 멋있다 였습니다. 그때 신우인 세련된 정장 차림에 진한 메이크업, 또 자신감 넘치는 말투까지 마치 드라마 속 커리어 우먼 같았거든요. 꼭 어릴 적 제가 꿈꾸던 진짜 어른의 모습 같았어요. 형님, 제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제1금융권은행에서 근무하신다고요? 저도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 말 듣자마자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형님하고 저 둘 다 같은 은행권에서 일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처음에 전 신우이와의 공통점을 찾은 것 같아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인 기쁘게 웃고 있던 저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옳게,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니, 어떻게 옳게하고 내가 같은 은행권이야. 나는 1금융권이고 옳게는 2금융권인데 완전 하늘과 땅 차이지. 같은 레벨로 묶으면 좀 곤란하다. 사실 신우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당시 우리나라 3대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전 중소형 은행에 근무 중이었거든요. 그래도 대놓고 차이를 두고 말하니 정말 무안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한 식구가 될 사이인데 그런 거로 굳이 차이를 두는 것도 굳이 싶었습니다. 그쵸. 같은 은행이라도 형님과는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직무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피차 같은 은행원인데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게 왜 없어? 올케가 다니는 구멍가게만한 은행하고 내가 다니는 제1금융권 은행이 어떻게 똑같아?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놀부심보가 있네. 앞으로 말 조심해. 신우인 그러더니 크게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해버리더군요. 저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지만 그래도 형님 되시는 분이고 결혼 초부터 집안의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께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형님, 전에 제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죄송해요. 전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네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왜? 승조가 가서 사과하고 오래? 내가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는 거야.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래? 여기서 형님이 말하는 인정이란 형님의 은행과 제가 일하는 은행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뜻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저희 형님 성격이 이래요. 형님은 매사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본인 뜻대로 해야 속이 풀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성격이다 보니 가장 곤욕을 겪는 건 바로 형님의 남편, 심애부였습니다.
저희 심애부 성격이 참 유순하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신우이가 그런 심애부를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모습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 청주로 결혼식 가야 하는 거 알지? 그때 좀 일찍 출발하자고. 차 막혀서 도로에 서 있는 거 딱 질색이야. 어? 그때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야? 나 그날 부장님하고 아침 일찍 등산 가기로 했는데. 아니, 와이프가 지방으로 결혼식 가는데 당연히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꼭 내 입 아프게 말로 해야 돼? 그럼 새벽부터 구두 신고 정장 입고 고속버스 타고 가라는 거야? 아니야. 알겠어. 내가 데려다 줄게. 부장님껜 사정 말씀 한번 드려봐야지. 가끔 보면 심애부는 신우의 남편이 아니라 말 잘 듣는 머슴 같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우인 심애부의 휴대폰을 수시로 검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용돈까지 압수하더라고요. 심애부가 남편이 아니라 신우의 아들이었어도 이 정도 되면 크게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착한 심애부는 그저 매번 알겠어 알겠어 하고 신우의 말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심애부가 안타까웠는지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술도 먹고 기분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매영, 오늘 저랑 소주 한잔 하시죠. 매영 좋아하시는 매운탕 잘하는 집 알아놨거든요. 참 우리 누나도 너무해요. 그죠? 어떻게 매영한테만 그렇게 화풀이를 다 하는지 원. 저도 어릴 때 누나한테 맞기도 많이 맞고 엄청 싸웠다니까요. 지금은 그 성격을 알아서 피하는 거죠. 처남도 고생 꽤나 했겠네. 에휴, 그래도 어쩌겠나. 내가 하나뿐인 남편인데 아내한테 맞춰줘야지. 저 사람이 은행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연애 때는 얼마나 천사 같았는데. 제 생각에도 그나마 심애부 같은 성격이니까 그때까지 별 문제 없이 지냈지. 다른 집이었으면 벌써 사달이 나도 몇 번은 났을 겁니다. 저희 시모는 이런 신우의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다며 오히려 두둔하는 편이었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어디 가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딸이 영 틀린 소리 하는 것도 아니더만 걔가 어디 좀 똑똑한 애야?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 은행에서 일하는 인재 아니냐. 그러면 걔가 하는 말이 맞겠지 뭐. 시모는 신우이가 메이저 은행에 다니는 걸 정말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신우이나 저나 결혼하고도 한참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시모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저와 신우이 직장을 비교하더라고요. 우리 지민이 워낙 큰 은행에서 일하니까 하는 일도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 아이를 천천히 갖는댄다. 그런데 세아가 넌 그 정도로 힘든 일 하는 것도 아니잖니? 그럼 우선 너 애부터 갖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저도 똑같이 은행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잖아요. 아이를 가질 계획이시라면 아가씨가 더 급한 거 아닐까요? 걘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니까. 네가 그런 큰 은행에서 일해본 것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그래. 어떻게 시골은행이랑 대도시 은행이랑 같을 수가 있겠니? 시모는 신우의 학벌이나 직장이 마치 본인의 스펙인 것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시모와 신우인 성격도 비슷한 것 같더니 갈수록 얼굴마저 비슷해가는 것 같았죠. 엄마, 나 다니는 피부 관리샵 이번에 바꿔야겠어. 전에 다니는 샵 직원들은 무슨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 재테크 얘기를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조그만 수준 높은 얘기라면 하나같이 입을 다문다니까. 지들이 모르는 얘기니까 그렇겠지 뭐. 네가 참어. 그 사람들 수준하고 네 수준하고 같겠어? 엄마가 회원권 끊어줄 테니까 다른 샵으로 당장 바꿔. 옆에서 시모와 신우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관리샵 직원들이 신우의 얘기를 알아듣지 못해 피했겠나요? 신우이가 틀림없이 잘난 척을 해대며 갑질을 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신우인 밖에서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다른 가족들을 못 부려먹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옳게, 나 물 좀 떠다 줘. 아까 먹은 밥이 좀 짰나 봐. 아휴, 그러게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음식 간을 딱딱 못 맞춰. 그렇게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제가 시댁에 있을 때마다 신우이가 하도 저를 불러대서 가끔은 못 들은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신우인 당연하게 심애부에게 잔심부름을 시켰죠. 옳게, 어디 갔어? 집에 없어? 여보, 나 물 좀 떠다 줘. 얼른, 목말라. 옳겐 대체 어디 간 거야? 시댁에 왔으면 집에 붙어 있어야지. 하여튼 간에. 알겠어. 뭐 시원한 물로 줘? 어,
얼음 3개만 띄어서 갖다 줘. 아, 빨리. 항상 큰 은행에서 일한다고 바빠 죽겠다던 신우인. 시댁에 오기만 하면 한량처럼 뒹굴곤 했습니다. 신우이나 저나 휴무일이 비슷했는데 쉬는 날이면 시댁에만 죽치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해주는 밥만 받아먹으며 종일 시매부나 들들 볶는 게 전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다 절 만나면 괜히 은행 얘기를 꺼내며 시비 걸게 바빴고요. 올케네 은행도 대출해? 근데 뭐 한다고 해도 내가 다닌 은행처럼 수천억 단위로 기업금융을 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올케은행은 그냥 동네 주민들 적금이나 전세대출 이런 거 위주 아니야? 우린 하루에도 수백 건씩 큰 계약 처리하느라 숨 쉴 틈도 없다니까. 업무 스케일이 아예 달라. 그러니까 난 본가에 왔을 때라도 푹 쉬고 가야지. 안 그래? 형님, 저희 은행도 수천억 단위 계약도 진행해요. 오히려 저희가 대형 거래도 하고 서민 금융도 챙기느라 더 정신 없을걸요? 은행원이 고생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죠, 형님.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신우인 열이 받았는지 누워있는 몸까지 일으켜 저에게 막 잔소리를 퍼부으려고 하더라고요. 전 신우이가 뭐라 하기도 전에 낼름 주방으로 도망쳐버렸고요. 그렇게 사사건건 신우이와 부딪히면서도 몇 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형님은 그 사이 아이를 가져서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신우이는 바로 아이를 낳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했고요. 그래도 1금융권 은행이니까 육아휴직을 이만큼이나 주는 거다. 이래서 좋은 회사 다녀야 한다는 말이 맞나 봐. 올케는 언제 아이 가져서 언제 낳고 키울래? 저희도 곧 가져야죠. 계속 준비 중인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물론 신우인 육아휴직 중에도 틈만 나면 아이를 시매부에게 맡기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뭘 하고 다니는지 아이 엄마가 미혼 아가씨들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그런 신우이를 보며 황당하기도 하고 내심 부러운 마음도 있었죠. 그때 저도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금씩 걱정이 되던 참이었거든요. 남편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자. 아직 우리 아기가 세상에 올 준비가 안 됐나 봐. 언젠가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지면 금방 우릴 찾아올 거야. 그렇겠지? 근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해도 자꾸 나이만 먹어가니까 걱정이 많네. 그렇게 걱정만 늘어가던 어느 날, 그날도 바쁘게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몸이 무겁고 피곤하더라고요. 처음엔 요즘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피로가 가시질 않더라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놀랍게도 2줄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에게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기가 찾아온 거였어요. 전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곧장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오고 있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거의 다 도착했어.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맥주 몇 캔 사갈까? 아니, 나 이제 맥주 못 먹어.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임신한 것 같아. 요즘 몸이 이상해서 방금 테스트기 해보니까 2줄이야. 당신 아빠 됐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나 얼른 집에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어. 남편은 정말로 총알 택시라도 타고 왔는지 20분도 되지 않아 손살같이 집에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티도 나지 않은 제 배를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여보, 여기에 진짜 우리 아이가 있단 말이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앞으로 내가 잘할게. 우리 아이하고 당신 고생 안 시키게 내가 더 열심히 살게. 아가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당신도 참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검사 받아봐야 돼. 뭐 벌써부터 아빠 목소리가 들리겠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정말 기쁘다. 우리 정말 좋은 부모가 되자고. 저희 부부는 그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홍할 만한 아기 집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 소식이라 모두가 정말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은 임신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리원을 예약해 주신다며 성하셨죠. 요즘 조리원은 일찍부터 예약한다더라.
엄마 아빠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최고급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한테 맡겨둬. 넌 그저 몸관리 열심히 하고 건강한 아가 만나길 기도하고 있거라. 엄마, 이제 겨우 아기지만 확인하고 왔는데 벌써 조리원을 알아보세요? 하여간 우리 엄마 못 말린다니까. 아빠도 많이 좋아하시죠? 저 안정이 되면 바로 본가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저에게 인색하셨던 시댁 식구들도 제 임신 소식엔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시모는 남편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고, 우리 집에 다시 경사가 났구나. 경사가 났어.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며느라 축하한다. 하시며 한껏 기뻐하셨고 시아버지도 옆에서 잘했다, 잘했다 하시며 연신 좋아하셨어요. 유일하게 떨떠름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희 신우였습니다. 올케, 소식 들었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전해드려야겠어? 승족에도 이런 일 있으면 지 누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에휴, 아무튼 뭐 축하해. 그럼 직장은 관두는 건가? 아니요. 전 아이 낳고 육아휴직 끝나면 바로 복직 할 생각이에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기도 하고 근무도 마음에 들고요. 그래? 뭐 잘난 직장이라고 애 낳고까지 직장에 다닌대. 괜히 무리하지 마. 애 엄마한텐 애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올케 직장 정도면 나 같았으면 관두고 아이부터 보겠다. 전 그때 신우의 말을 듣고 이제까지 참아오던 모든 감정이 터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당당하게 따졌죠. 형님, 제 선택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형님의 기준이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형님 눈엔 제가 다니는 직장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에겐 제 직장이 아이만큼이나 소중하고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형님도 본인 커리어 지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퇴직 안 하고 육아휴직 하시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제 선택을 깎아내리는 대신 응원이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아이의 고모가 맞다면요.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바른 소리를 하자 신우인 대꾸도 못하고 그저 허공에 손가락질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후로도 신우이가 제 직장을 들먹이며 무시할 때마다 절대 지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전부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턴 아예절 본체 만체하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조카는 심해부가 데려오시나 봐요. 아, 여기 모기가 있나? 누가 옆에서 자꾸 윙윙거려? 하지만 전 신우이가 절 투명인간 취급하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괜히 옆에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없었고 물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만큼 심해부가 고생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전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의 첫 아이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얼굴 좀 봐. 당신이랑 엄청 닮았어. 너무 예쁘지? 정말 고생 많았어. 딸, 내가 네 아빠야. 남편은 회사에 장기 휴가까지 내고 조리원에서 저와 거의 함께 생활을 했어요. 저도 남편이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니 몸과 마음의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정말 경악스럽게도 시모가 형님의 딸을 안고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 아기는 형님 딸 아이 아니에요? 갑자기 조카 아이까지 안고 어쩐 일이세요? 아유, 내가 오죽했으면 얘를 안고 여기까지 왔겠니? 일단 이해 좀 받아봐라. 팔 아주 빠지겠다. 시모는 제게 대뜸 아이를 안기고선 속이 탄다는 듯 냉수를 몇 잔이나 들이켰습니다. 내 말 놀라지 말고 들어. 네 누나, 네 형님 이혼 안 된다. 이 피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기어이 갈라선댄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이혼하신다고요? 대체 왜요? 그러면서 시모가 털어놓은 얘긴 정말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죠.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던 16개월 동안 그새 바람을 피운 모양이었어요. 어쩐지 전부터 신우이가 치장하는 걸 좋아했는데 아이 낳고 집에서 몸조리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어머님, 그렇다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오시면 어떡해요? 심애부도 형님도 멀쩡히 계시는데 설마 어머님이 아이를 책임지시려고요? 일단 딸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데려왔지. 그럼 어쩌겠니?
이제 겨우 돌진한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다. 김서방이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지민이가 바람난 거라고 완전히 눈이 돌았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본다니까. 시몬 그러면서 은근히 심애부를 비난하고 신우의 편을 들더라고요. 심애부가 은근 매정하다는 둥, 딸아이를 두고 잔인하다는 둥,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무척 놀라긴 했지만 그때 저희 아이도 조리원에서 막 나온 상태였고 집안도 어수선해서 시몬이 일단 조카를 안고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출근하고 전 아이와 함께 집에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또다시 시모가 조카아이를 안고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또 어쩐 일이세요? 아이는 왜 또 안고 오셨어요? 아휴, 나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애를 못 보겠다. 내가 이 나이에 애를 얻고 달래느라 허리가 휠 것 같아. 이 얼굴에 다크서클 안 보이니? 밤새 울어서 잠도 한숨 못 잤다. 형님은 뭐 하시고요? 왜 어머님이 그 고생을 하고 계세요? 걘 또 은행에 복직해야지. 이제 육아휴직도 끝났는데 그 좋은 직장을 관두겠니? 우리 딸이 불쌍하지 뭐. 직장은 가야겠고 남편은 이혼하자고 난리고.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아마 신우인 평소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은행에 복직할 모양이었어요. 심애보한 이혼 직전이고 아이도 어린데 복직을 생각하다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대뜸 조카 아이를 제게 안기며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네 시누이 불쌍하지? 너도 자식 키우는 처지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냥 쌍둥이 키운다 생각하고 얘도 같이 맡아서 키워라. 예전이면 아이 서너서 혼자 거뜬히 키웠어. 나도 애를 둘이나 키웠잖니. 우리 큰손주 이제 돌도 지났고 힘들 땐 다 지났어. 전 시모의 말도 안 된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시모가 평소에 본인 딸만 생각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도가 지나친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더 경악스러운 건 이 아이디어가 비단 시모의 생각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공짜로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야. 네 형님이 매달 30만 원씩 준단다. 어차피 네 딸 키우면서 밥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딸 기저귀 갈 때 한 번 더 갈아주면 되고 육아휴직하면서 소일거리 한다고 생각해. 어머님, 저희 아이 이제 조리원 퇴소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전 아이 하나 돌보는 것도 벅찬데 형님 아이까지 보라고요? 게다가 30만 원이면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거 따져보면 시간당 100원도 안 나올 텐데요. 그러면 제가 30만 원 드릴 테니까 저희 애 좀 키워주실래요? 뭐야? 이 애가 남도 아니고 네 남편 누나 딸인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적으로 따질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돌쟁이 아이를 키우니? 전 그 자리에서 정말 한참이나 시모와 말싸움을 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해도 막무가내로 아이를 키우라고 우겼어요. 그니까 그 30만 원 받으시고 어머님이 키우시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보다 어머님이랑 더 가까운 사이잖아요. 어머님 손주인데 어머님 책임지셔야죠. 아유, 난 몰라. 일단 이 아이는 두고 갈 테니까 정 그러면 네 시누이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던가. 시몬 급기야 아이를 두고 내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 가던 와중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리고 화감 없이 난 얼굴의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갓난쟁이 아이가 있는 집에 와서 이러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 어딨어요? 그리고 제발 누나 좀 그만 감싸고 도세요. 그렇게 싸고 돌다가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이혼까지 한 거잖아요.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바람 펴서 이혼한 게 자랑이에요? 집안 망신이지. 그렇게 착한 매형한테 이혼까지 당했으면 반성하고 살 것이지. 뭐 잘났다고 자기 아이까지 내팽개치고 복직을 한대요. 그것도 모자라 저희 보고 이 애를 키우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 그냥 가세요. 아들, 너까지 진짜 그럴래? 엄마가 다 늙어서 손주 키우려니까 아주 삭신이 쑤시고 힘들어 죽겠다. 이 애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 어디 모임도 못 가고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내 친구들도 그 나이 무슨 고생이냐고 불쌍하다고 하더라. 이런 엄마가 넌 안 불쌍해? 졸제 이혼녀가 된 네 누난 안 불쌍하냐고. 시모는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섭게 그런 시모를 잘라냈어요.
엄마, 됐고요. 그냥 나가시라고요. 엄마가 오냐오냐 할 때부터 누나가 그렇게 개차반으로 행동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나한테 전화해서 직장 관두고 애를 보던가 매형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 그 집에 데려다 주던가 하세요. 저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요. 이 매정한 거. 그러고도 너희가 가족이야? 이 쓸모라곤 하나도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남매라곤 딱 둘밖에 없으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엄마한테 다 떠넘길 거야? 엄마도 자꾸 그렇게 눈앞에만 들지 마세요. 그게 누날 망치는 거라고요. 저흰 더는 할 말 없습니다. 자꾸 이런 일로 제 안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찾아오시면 그땐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결국 시모는 도로 조카 아이를 안고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비록 쫓겨나는 내내 저희에게 매정하다고 소리치셨지만 시모도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시모는 틈만 나면 저희에게 아이를 떠넘기고 싶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저희 집 앞에 두고 도망가신 적도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래 나가보니 울고 있는 아이만 덩그러니 있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세요? 물론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 그러시면 제가 저희 딸 돌보면서 같이 키워볼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딸하고 조카아이하고 계열수가 다르잖아요. 혹시 시간 나시면 조카아이 필요한 물건 좀 사게 같이 백화점 가실래요? 그게 정말이냐? 잘 생각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이해심이 넓어. 내가 지금 당장 나가마. 백화점 가서 네가 필요하다는 거 내가 다 사주마. 전 그렇게 모든 걸 이해하는 척하면서 같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의 가장 사람이 많은 식당층에서 시모에게 몹시 곤란한 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까부터 배가 아팠는데 좀 급하네요. 그래? 그럼 얼른 다녀오거라. 나 혼자 애 보고 있기 힘드니까 빨리 해결하고 와. 전 냉큼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당연히 시모에게서 전화가 수십 차례 걸려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어디 뭐 화장실에 빠지기라도 한 거야? 이 사람 많은 곳에 애랑 나 혼자 두고 어딜 간 거야? 어머님, 일을 어쩌죠? 잠깐 맡겨두고 온 제 아이가 눈에 너무 밟혀서 집에 와버렸네요. 어머님도 형님 생각만 하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시다면서요. 저도 제 딸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절 좀 이해하세요. 아셨죠? 전 그러고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조카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시모와 시누이가 제게 함부로 하던 게 더 컸습니다. 시몬 저뿐만 아니라 아들인 남편에게도 번호를 차단당하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 한동안은 잠잠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잠시 저희에게 매달린 걸 포기한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올케, 승조야, 집에 있어? 나야, 문 좀 열어줘. 나 지금 너무 추워. 그때까지 시모 뒤에 숨어서 일절 연락도 없던 신우이가 갑자기 저희를 찾아온 거였어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신우인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엎어지듯 들어왔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술을 좀 마신 것 같더라고요. 아유, 술 냄새. 형님, 혹시 술 드셨어요? 어, 좀 마셨어, 올케. 내가 올케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혹시 들어줄 수 있어? 전 신우이가 또다시 아이 얘기를 하겠거니 싶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인 정말 뜻밖의 부탁을 하더군요. 혹시 올케 은행에 나 좀 취직시켜 줄 수 있어? 나 은행에서 잘렸거든. 내가 믿는 구석은 그 은행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잘려버리고 난 이제 어떡해? 그러니까 올케 은행에 얘기 좀 잘해서 나 제발 취직 좀 시켜주라. 나 정도 스펙이면 올케 은행의 과분한 인재 아니야? 아니, 대체 은행에서는 왜 잘리셨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제1금융권 은행인데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으니 신우이가 울며 불며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내가 복직한다는 소리 들었는지 남편이 은행 인사팀에 이혼 판결문을 보내버렸다니까. 그 인간 완전 눈이 돌았어.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이혼하면서 나한테 위자료 뜯어간 것도 모자라서 내 앞길까지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고. 평소에 그렇게 착하던 심해부가 신우이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은행에 복직한다고 하니
머리 꼭지가 아주 돌아버린 모양이었어요. 심해부 입장에선 신우에게 하는 최고 복수하는 방법이 바로 신우의 자부심이었던 은행에서 잘리게 하는 것이었겠죠. 신우에 대한 배신감이 오죽 컸으면 아이까지 거절하고 그런 방법을 찾았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인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심외부 욕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야? 은행 사람들이 나만 지나가면 불륜녀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개망신도 없었어. 말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라는데 나만 보면 그렇게 수근거리는 게 내 발로 은행에서 나가라는 거잖아. 그리고 은행도 진짜 웃겨. 직원은 실력으로 평가해야지. 그깟 이혼 판결문이 뭐라고 날 품위 위반으로 자를 수가 있냐고. 착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무섭다고 하더니 심외부가 그런 경우였나 봅니다. 심외부는 양육권까지 신우에게 넘기고 시댁과의 모든 연락과 접촉을 차단했다네요. 정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오죽했으면요. 전 아직까지도 잘못을 모르는 신우에게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아직도 느끼는 게 없으세요? 심애부처럼 착하고 형님밖에 모르던 분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겠어요? 형님이 바람 피우고 반성은 하나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발 양심 있게 좀 행동하세요. 직장만 좋은 데 다니면 뭐해요? 자기 반성이 하나도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직장이면 뭐 하겠냐고요. 사람 구실을 먼저 해야죠. 형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세요. 제발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신우인 계속 억울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정신 차리려면 시간이 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같은 은행권 지인에게 들어보니 심외부가 신우이가 일하는 은행에 주거래 고객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신우이 체면이 있으니 심외부 회사에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과 다리도 놔주고 대출 받을 일이 있으면 신우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라고 여기저기 추천도 많이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신우이가 품위 위반으로 은행 이름에 먹칠을 하고 주거래 고객까지 잃게 생겼으니 신우이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었죠. 신우이는 인사팀에 불려가 경리스를 쓰고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질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그걸 전부 심외부 탓으로 돌렸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전적으로 신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직업 윤리조차 지키지 못한 건 본인이었으니까요. 옳게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공짜로 아이를 맡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달 70만 원씩이나 준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해? 어쩜 사람이 동정심도 없냐? 네? 3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이었어요? 어머님이 그 와중에 중간에서 40만 원이나 가로채로 가셨나 보네요. 진짜 웃기고 황당한 건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시모와 신우이도 서로 입장만 생각해서 손발이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모는 신우이가 제게 매달 70만 원씩 준다는 걸 가운데서 가로채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더라고요. 전 시모와 신우이가 더는 말이 안 통하는 작자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신우이도 그대로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길 또 며칠이 지난 후 정말 오랜만에 심외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도 어쨌든 시댁 식구니 심외부의 연락을 받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남때 접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뒤늦게 연락드려서 미안하게 됐어요. 처남하고도 방금 통화를 마쳤습니다. 저희 사정 다 들으셨죠? 저도 정말 아이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바람까지 피우고도 뻔뻔한 그 여자를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됐어요. 들어보니 처남댁도 그 사람 때문에 참 곤혹스러우셨다면서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도 심애부는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다 생각하고 심애부에게 솔직한 제 생각을 전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심애부가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하고 이해가 돼요.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 전 제 신의 같은 사람을 살다 처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젠 저희 시댁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부디 선량하고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한때는 교류도 자주 하고 한가족으로 잘 지내던 심애부는 그렇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소식을 어렴풋이 들어보니 혼자 잘 지내고 계시더군요.
다신 결혼 같은 거 안 한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신우에게 받은 상처가 잘 아물길 바랍니다. 우리 매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을 만났나 몰라. 나랑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난 절대로 누나 이해 못해. 아니 하고 싶지도 않고. 남편은 2년이 지난 요즘도 시모와 신우이와는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시아버지와는 간간히 통화를 하는 것 같고요. 전 그래도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해야겠다 싶어 가끔 시모에게 전화만 드리고 있답니다.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옆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아휴, 난 이런 애 처음 봤다. 내가 아이를 둘씩이나 길렀는데 이렇게 떼쓰고 우는 애는 정말 처음이야. 조그만 게 성질 난다고 밥숟가락까지 집어던진다니까. 조카가 엄마를 많이 닮았나 보네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잘 키워주세요. 혹시 모르죠. 형님처럼 메이저 은행에 다니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인성교육엔 좀 힘쓰셔야겠어요. 시모는 요즘 아이를 도맡아 키우느라 손에 아주 물이 마를 날이 없답니다. 신우인 어디 갔냐고요? 신우인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따로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신우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 난리를 겪고도 또 새로운 남자와 동거하고 있답니다. 시모도 신우이가 연애하느라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신우의 대답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아직도 그 표정이 기억난답니다. 넌 이 나이에 손녀 키우고 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멀쩡한 엄마가 있는데 왜 할머니한테 애를 던져놓고 넌 돌볼 생각을 안 하니? 아, 그거야 엄마가 훨씬 잘 키울 테니까. 엄마가 할머니잖아. 나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할머니 손에 크는 게 훨씬 나을걸? 그러지 말고 몇 년만 딱 더 키워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고. 그럼 너도 나한테 양육비 정도는 줘야지. 어떻게 기저귀 한 번을 안 사오고 전부 늙은 부모한테 떠맡길 수가 있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어. 아들 놈은 엄마 싫다고 전화도 안 받고 딸이란 것은 지 자식을 나한테 던져주고 나 몰라라 하고. 아휴, 내가 누굴 탓하겠니? 한창 손주들 재롱만 보기에도 부족할 나이에 졸지에 시모는 항원 육아하느라 허리 한번 높이고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딸아이를 키우며 잠 못 자고 고생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아이는 온전히 저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려고 드니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당연한데 본인 욕심 때문에 친정 부모에게 떠넘기고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자주 손녀를 보고 싶어 하시고 종종 돌봐주겠다는 말씀도 하세요. 너도 회사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지 않니? 우린 괜찮으니까 너 일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아이를 돌봐줄까 한다. 말씀만으로도 든든하네요. 그래도 이가 곧 육아휴직 내서 1년간은 아이를 돌볼 예정이에요. 전 아무리 손주라도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 싫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손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물론 전 부모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것도 책임지고 건강한 어른으로 키우는 것도 저희 부부 일이잖아요. 전 제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저희 부부가 스스로 부모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도 이런 제 생각에 전적으로 따라주고 있고요. 우리도 자라면서 겪어봐서 알지만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는 건 정말 금방이잖아. 난 우리 딸이 다 커서 독립하기 전까진 내 손으로 키우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잘한 결정일 거라 믿어. 나도 그래.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이랑 매일 같이 있고 싶지. 다른 사람 손에서 키우고 싶지 않네. 우리 딸 이런 부모 마음을 알아나 줄까? 제 아이가 설사 이런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1순위로 바라는 건 언제나 아이의 건강과 행복이니까요. 신우도 정말 자기 자식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본인 삶이 중요하다고 아이를 떠넘기는 건 결국 그 아이의 행복을 빼앗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연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모와 신우에게 차례로 메시지가 날아오고 있네요. 어머마, 주말에 반나절만이라도 이 아이 좀 돌봐줄 수 없을까? 아니면 딱 3시간만이라도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네 시아버지도 아이 좀 봐달라고 했더니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 아휴, 내가 아주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착한 네가 나 좀 도와다오. 옳게. 아, 엄마가 나한테 계속 전화하고 난린데 나 남자친구 눈치 보여서 죽겠어. 그러니까 올케가 연락받아서 대충 맞장구 좀 쳐주면 안 돼? 엄마가 자꾸 그러는 거 그거 힘들다고 투정 부리시는 거야. 아, 누구라도 그 투정을 받아주면 한동안 또 조용히 하실 텐데. 전 오늘도 조용히 메시지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제 가족들 챙기기에도 시간이 아깝거든요. 제가 시누이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우선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임에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욱 조심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관계인 것 같네요. 동시에 저 역시 가족에게 먼저 예의를 지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족을 지키는 일이 곧 저를 지키는 일이고 저를 지키는 일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에게 떳떳해야 가족을 비롯한 타인을 돌볼 마음이 생기는 것 같네요. 스스로의 행복과 평화를 지킬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또 내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힘을 낼 수 있는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